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합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경캡을 5년째 하고 있는 김영선 기자에게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초반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저희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굉장히 허탈한 부분인데 저도 네.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길 때에도 사실은 용두사미 논란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끌시끌 네네. 수사를 하다가 넘길 때에는 뭐 무혐의 어떤 거는 기소 의견을 넘긴 게 거의 없어서 근데 검찰에서는 더 용두사미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일단 혐의 내용을 보면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4억 원 정도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지난해 10월 말에 경찰에서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제 네.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네. 이번 주 검찰에서 처리한 걸 보니까 상습자를 빼고 그냥 단순 도박 혐의로 적용을 했어요.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네, 상습자 하나가. 이게 판례상 상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습자를 뺐다라는 건데 저도 이게 좀 7번이나 했는데 이게 상습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법조계 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판례상으로는 도박 전과가 없을 때에는 상습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과로. 네. 네. 근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도박 규모나 횟수로 봤을 때 상습이다라고 봐서 이제 상습으로 넘긴 건데 검찰에서는 이제 뺀 거죠, 이거를. 네네. 어쨌든 이 단순 도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징역형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약식 기소를 한 건데 약식 기소라는 게 정식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벌금형을 이만큼 때려달라라고 네.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이거를 보고 이게 왜 약식이지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네. 그냥 그대로 벌금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근데 뭐 4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얼마 벌금 낸다고 해서 이게 뭐 형벌의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그렇죠. 의문이고요. 네. 그거 말고도 환치기 혐의도 같이 넘어갔었는데 네네. 이것도 역시 경찰도 불기소 의견 성취했었고 검찰도 그냥 불기소 의견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진짜 용두사미로 끝나는 느낌이네요. 네.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시에도 굉장히 용두사미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경찰 기자들이. 네. 근데 제가 느낀 부분은 이 상습 도박에서 상습자를 뺀 걸 가지고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넘긴 것보다 약하게 적용을 하면 경찰이 사실 좀 굉장히 반발을 하는 반발해야죠. 편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화를 해석이 안 내는 되는, 거죠? 네. 그 그런 상황이 상황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양현석 전 대표가 해외 사업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네. 이게 뭐 받았었죠. 그때 네. 유흥업계 뭐 정마담 막 그랬었죠. 네. 조승원 기자께서 진짜 막 네, 흥분하면서 열변을 네. 토했던 기억이 진짜 나네요. 그러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진짜 시끄러웠지만 수사는 정말 미약해서 이미 경찰 때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며칠 있다가 바로 불기소 의견 처리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사실 MBC에서 이 건을 찾아낸 건데 네. 이게 2014년의 이야기여서 네. 공소시효 거의 몇 막바지. 개월 안 앞두고 이게 문제 제기가 됐고 네. 이게 3개월 정도 수사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사가 그렇게 차분하지 못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고 수사 내용을 보면 그 해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데리고 간 유흥업소 여성들하고 네. 그 유럽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게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말 양 전 대표가 네. 돈을 줬냐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어렵죠. 입증이 힘들었던 거죠. 네. 김한 기자 네. 지금 뭐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등 네. 다 약식 기소 뭐 어떤 건 불기소 처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농담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YG 수사 유난히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네. 이제 만약에 양현석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YG를 빼고 어떤 네. 개인 사업자가 혹은 어떤 다른 연예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연달아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네. 용두사미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버닝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네. 승리 씨가 연루된 근데 그때 이제 경찰총경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접대라든지 일상적인 교우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 엔터 산업에 대한 수사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세간의 의구심을 네. 떨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결론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자들 최소한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상하네 뭔가 물음표 뭔가 그 깔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수사가 망가졌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수사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망가진 수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누가 어디서 망가뜨렸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이 수사의 어떤 볼륨에 비해서 결론은 정말 터무니없는데 근데 이 수사가 과연 어디서 망가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검증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는 다 끝났고 뭐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야 그거 뭐 불구속 기소도 안 했는데 뭐 기소 이미 다 했는데 뭐 이런 논리로 또 언론이 나중에 접근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좀 이 사건도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개운치 않다. 3007번님.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청취자는 화가 나도 문자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저희들도 이렇게 읽어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같이 화를 내보죠. 그런데 김영선 기자,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약 관련 의혹은 좀 남아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이게 사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경찰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그 양 전 대표 쪽이 그동안 받은 혐의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이 건만큼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 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 BI 씨가 이제 마약 구매 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있어요. 그 제보자를 양 전 대표가 협박을 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했고 그래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져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련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첫 심리를 시작했어요. 김한 기자, 먼저 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다라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이재명 지사 재판이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재판 공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1심하고 2심하고 대법원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법원에 상고낸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위헌 심판을 내기도 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부에서 논의를 하던 거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일 자체가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이게 뭔가 싶은데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부심은 4명이 논의를 합니다. 4명이 논의를 법관 4명이 논의를 하는데 이 4명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4명이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안이 중하거나 공익적인 의미가 있어서 13명 대법관 전원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13명 전원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갔고요. 사건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전체 다 무죄가 났고 2심에서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는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 내용인데 근데 2심에서 어떤 게 그 유죄가 났냐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게 유죄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상대 후보가 물었을 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했는데 그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을 해서 3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 같으면 뭐 300만 원 벌금형이 아무것도 아닌데 선출직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 이제 그 중형에 해당하는 정책 생명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게 적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하나 제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대법원 상고가 되고 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다시 이 부분이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직권남용이랑 권리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내가 지금 처벌을 받은 건 허위사실 공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심에서 이미 300만 원 벌금형이 처해졌기 때문에 대법원은 양형 조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대법원이 뭐 80만 원으로 벌금을 깎는다든지 이러면
형이 지사직이 유지가 될 텐데 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대법원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은 그 액수 조정이 아니라 유죄냐 무죄냐 그렇죠. 아예 다시 2심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그렇죠. 따지니까요. 그 당시 그 이재명 지사도 이제 본인의 주장도 그렇지만 2심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지 않았었나요? 김영선 기자. 네. 상대 후보가 거의 훅 들어오다시피 한 질문에 대해서 네, 토론 과정에서 한 답변 그 짧은 한마디 답변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금 시민들도 이제 이 지사를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으면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빠르면 7월 16일 날도 가능은 한데요. 빠르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선고를 할 거냐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네. 이게 이제 그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쟁점을 하나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직선거법 상에 후보 간의 토론회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과거에 선거법을 만들 때부터 굉장히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한 거는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이 되고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방송 개인 소셜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형태의 지금 좀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문제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TV 토론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압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물어와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왜 허위사실이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밥을 드셨습니까? 근데 나는 물을 먹는 게 아침밥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물을 마셨다라고 대답을 하면 허위사실이 아니고 네. 나는 물을 마신 걸 아침밥이라고 생각해서 아침밥 먹었다라고 네. 했는데 당신은 물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건 허위사실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런 걸 이렇게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대답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금 뭐 그 대답을 한 플랫폼도 이제 비대칭적이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대답의 진위를 파악하기에는 그 TV 토론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니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배경 때문에 뭐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주장, 반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왜 굳이 소부가 아니고 전압으로 가지고 갔을까? 그러니까요. 에서도 네. 사실 대권 후보라는 그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또 그 부분을 빼더라도 사실 전압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 입장에서 사실 좀 이득이 있기는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걸 판결을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네. 그 판결이 사실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이걸 4명이서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13명이서 보고 결론 내리는 것하고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논란이 막 일때에 사실은 그 책임을 대법관들이 져야 하는데 네네. 대법관 욕을 먹는 거죠. 네.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네. 이거를 4명이 질 거를 13명에 나눠서 먹는 그런 효과가 부담 있는 나누기 거죠. 효과. 예. 네. 뭐 그렇죠. 네. 어차피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담 김한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담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고 네. 논란이 컸는데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인 한 병사가 특혜를 누렸다. 이 이른바 황제 군복무 이 의혹이 내내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 기자? 저는 네, 대한민국에 안 변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군대 참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역시나 이렇게 네. 되는 겁니까? 군대 아니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아주 무슨 잔혹하거나 혹은 뭐 엄청난 특혜 이런 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회 각 부분이 최소한의 형평성 같은 것들의 기준이 엄청 높아졌고 그게 높아지는 게 결국엔 그 집단의 민주성이 높아지는 걸 텐데 그렇죠.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자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병사가 나는 세탁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빨래를 못 하겠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군인이 뭐 몇십만 명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네, 빨래 걱정하는. 네. 네. 그런데 또 정작 그런 얘기를 토로하니 부모님이 나서 갖고 그 빨래를 그
뭐 심부름꾼 네. 부리듯이 해갖고 외부에서 빨래를 해다 준다든지 네. 뭐 이런 형태의 접근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네. 여전히 군대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또 자잘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또 크죠. 자잘하지만은 않고 왜냐면 그게 이제 특권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김영선 기자? 정말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는구나. 역시나. 뭐 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인가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코너링이 네. 좋아서. 예, 제가 그때 딱 바로 시경캡 온 딱 그때여가지고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정말 명언을 남긴. 네. 사례인데 그때 그 우상경이죠. 받았던 그 특혜도 사실은 굉장히 자잘한 거였어요. 네, 뭐 네. 휴가를 좀 굳이 많이 따지자면, 가게 해주고 네. 보직 그죠. 그 같은 동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천인공노할 돼. 일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인으로 보면 그렇게 큰 특혜는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분을 했었고 일반이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왜 되풀이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우상경을 운전병으로 뽑았던 분,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죠. 그분 네. 어떻게 됐나 좀 보니까 네. 그냥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지방청장 몇 군데 하시고 네. 이제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도 사실은 이 건이 많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네. 워낙 다른 혐의가 많았어가지고 네, 재판에서는 사실 이거는 그다지 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흘러간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진상규명도 잘 안 되고 책임도 잘 안 지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코너링 오랜만에 듣는 명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관련해서 새로운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나 했더라고요. 김한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경찰팀이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면 걸핏하면 특별 외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를 내세워서 6개월 동안 7차례를 나갔고 네. 한 번 나가면 뭐 13시간, 10시간은 기본으로 밖에서 이제 머물다 들어왔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 아프면 외출을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증 기록을 보면 그 1시간 30분 걸리는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외진을 가면서 아침 8시 30분에서 밤 9시 30분까지 13시간 특별 외출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병사들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게 이렇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거든요. 그렇죠. 보통은요. 근데 이제 뭐 이런다든지 그다음에 도곡동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날에도 뭐 10시간 30분의 외출을 허락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른 병사라면 안 되는 어떤 특혜들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 특별 외출 뒤에 병원 진료에 대한 증빙 서류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병원을 갔다 왔는데 공군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특별 외출을 나가면 15일 안에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병사의 경우에 1월 23일과 6월 9일에서 11일 사이 했던 외출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뭐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당나라 군대냐고. 근데 실제 지금 군대가 많이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봤는데 이 병사에 대한 어떤 처리만 놓고 보면 진짜 좀 여전히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군에서 워낙 이슈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공분을 하니까 이 사안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통은 감찰이 끝난 다음에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이번에는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선 기자, 지금 뭐 김한 기자가 일부 보도한 내용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제기된 의혹들 중에 또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군사 경찰자가 붙어서 아마 저한테 말씀한 이게 사실 군인이에요. 군대에서 지금 이거를 수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 제가 국방 출입에 여쭤보니까. 굉장히 수사에 막 들어간 상황이어서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 상병이 이 보직 배치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외출증 없이 부대를 나간 거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병원 치료 받았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직후에 바로 부대로 돌아왔느냐 이 문제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걸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원섭님이 당장 이런 문자가 왔어요. 윤원섭님, 저는 민간병원 다녀오는 거 한 달 동안 거의 빌다시피 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일반 사병들이 휴가 나와서 민간병원을 가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아프니까 자기가 군 생활하는 동안. 근데 그 휴가가 아닌 기간 중에 민간병원 나가는 일도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보도 따르면은 정말 몸이 아픈 병사가 있는데 뭐 대충 뭐 의무실에서 대충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그 병이 굉장히 악화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은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민간병원에 내보내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군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절차는 만약에 한 명의 병사가 민간병원을 가려면 반드시 누가 따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 행정 체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민간병원에 보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이 사건이 결국엔 그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그 잠깐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네. 군사회가 여전히 개방이 안 되고 민주화가 안 되고 굉장히 폐쇄적인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데 사병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병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전의 군대라고 하면 은폐되거나 묻혀질 일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 사병으로 입대하는 군인들의 어떤 의식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걸 외부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수단들도 갖고 있고 근데 간부들의 인식이 여전히 어딘가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리가 툭툭 어떤 사건들로 뭐 예를 들면 공감병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건처럼 일부 사병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좀 각별한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과 성찰을 하려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사실 이제 군대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 조직의 어떤 윗분들의 문제도 사실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분들이 어떤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갑질 문화로 다 이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졸부 문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문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닌 그런 걸 좀 없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08번님 이렇게 요약이 되나요? 돈 많은 것도 복이요. 부모 잘난 것도 운이니 이도저도 없는 건 국민입니다. 이렇게 슬픈 문자를 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